나라의 중대사에 도움이 되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상중이니 걸기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선비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평대군을 왕으로 세워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간신 김종서가 권력을 휘두르고 정치를 자기 소유물인 양 행동하고 있어 사악한 마음이 나날이 더해가는 형편이니 지금이야말로 충신들이 힘을 합쳐 대의를 발휘할 때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놈들을 없애고 조정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계유는 1453년 정나는 국난을 평정했다는 의미이다. 문종은 아버지를 빼닮은 독서가이자 학식이 뛰어난 지적인 왕이었다. 그래서 세종의 만년엔 왕을 대신해서 정치에 관여하기도 했고 명군이 될 소질도 다분히 보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흠이 있었다. 병약한 체질이 문제였다. 실제로 왕위에 오른 후에는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나빠지다가 겨우 주기 2년 만에 자리포전하고 눕게 된다. 회복하여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문종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뒤를 이을 세자의 나이가 아직 11살, 너무 어리다는 점이었다. 그 나이로는 안정적으로 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 권력에 대한 정치적인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동생 수양을 견제해야 한다. 이런데 생각이 미친 문종은 병상에서 조정의 최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아들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인사는 현명했다. 김종서는 북쪽 야만족의 침공에서 국토를 지켜낸 장군이자 영웅이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용맹한 무장이라는 평을 얻은 인물이기도 했다. 또한 황보인은 의를 지키는 전형적인 충신이었다. 그래서 더 후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신들이었다. 그들에게 후사를 맡긴 문종은 1452년에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곧바로 11살의 어린 장남이 제6대 왕이 되었다. 이 소년이 바로 단종 임금이었다. 그때부터 문종이 염려했던 대로 수양대군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수양대군은 문종에게서 후사를 부탁받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다. 어리디 어린 왕의 보좌를 핑계 삼아 온갖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간주한 것이었다. 그것은 수양대군 같은 왕족의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왕권을 강화하여 관료들이 설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가장 낫다. 수양대군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권력을 휘어잡을 때를 노리고 있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은 일부 고관들이 수양대군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한명회와 신숙주도 있었다. 계속 무시할 수 없는 인물들이 차례차례 수양대군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공적을 세우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양대군은 그런 인물까지도 거두어들여 진영을 착착 가다듬어갔다. 수양대군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데 비해 황보인과 김종서는 안평대군이 뒤를 봐주고 있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로 수양대군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다. 형과 아우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다. 수양대군은 무예를 선호했지만 안평대군은 학문에 집중하는 조용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해서 수양대군파와 안평대군파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양쪽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수양대군은 언제 정치적 의도를 밖으로 공표하고 권기해야 할는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었다. 1453년 10월 10일 아침, 수양대군은 자택에서 동지들과 함께 심한 격론을 벌이고 있었다.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다가도 막상 때가 닥치면 우유부단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는 실패했을 경우에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고 한 발 빼 도망치려고 하는 비겁한 인물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권람이 청거한 한 선비는 이렇게 말했다. 나라의 중대사에 도움이 되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상중이니 걸기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람은 이를 괘씸하게 여겼다. 선비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양대군은 10,000번 죽을 각오라고 계획을 단단히 세워 나라를 위해 의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충과 효의 길은 하나입니다. 물러나지 말고 큰 공적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권람이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지들의 결속이 단단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듯한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간신 김종서가 권력을 휘두르고 정치를 자기 소유물인 양 행동하고 있어. 사악한 마음이 나날이 더해가는 형편이니 지금이야말로 충신들이 힘을 합쳐 대의를 발휘할 때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놈들을 없애고 조정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수양대군이 이렇게까지 말하자 모두들 입을 모아 지당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남몰래 도망치는 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애매한 분위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결심도 흔들렸다. 한명회가 그런 표정을 놓치지 않고 수양대군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길 옆에 집을 세우고자 하면 몇 해가 지나도 완성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도 그러한데 대사는 어찌하겠습니까? 만약 논쟁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대군께서 먼저 움직인다면 분명 모두들 따를 것입니다. 그 말에 이어 홍윤성이 나섰다. 군을 움직일 때 가장 나쁜 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입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상의만 하고 있으면 어쩌실 겁니까? 걸기파가 이렇게 수양대군을 재촉하자 신중파는 그의 소매를 잡고 단념시키고자 했다. 그 순간 수양대군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제 너희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한 수양대군은 자신을 막는 자들을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는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내 몸에 조정의 운명이 걸려있다. 따를 자는 따라라. 도망치고자 하는 자는 가도 좋다. 강요하지 않겠다. 처음에 치는 천둥은 귀로 판단할 수 없다. 군은 신속함이 생명이다. 나는 바로 도적을 잡으러 갈 것이다. 이제 수양대군의 결심은 확고해졌다. 그는 종을 몇 명 데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다. 그 뒤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추종자들이 엄오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김종서의 집은 서대문 부근에 있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집 문 앞에 당도하자 남자애들 몇이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김종서의 아들 승규도 있었다. 수양대군은 종자 2명을 거느리고 승규에게 다가갔다. 종자들은 검과 철퇴를 옷 속에 숨기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승규에게 김종서를 만나고 싶으니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승규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김종서가 안채에서 나왔다. 그는 수양대군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수상쩍게 생각했다. 집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김종서가 권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수양대군은 고개를 저었다. 김종서 집안은 필시 많은 무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며 머뭇거렸다. 수양대군은 해가 저물었다는 것을 변명 삼았다. 날도 어두웠으니 안으로 들어가는 건 실례지요. 단지 한 가지 청이 있어서. 수양대군이 그렇게 말했지만 김종서는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권했다. 하도 거절하니까 김종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양대군에게 다가갔다. 수양대군은 신중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말을 시작했다. 때마침 머리에 둘은 사모의 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화제로 삼았다. 사모의 각을 잠깐 빌리고 싶습니다만. 이 말을 들은 김종서가 자기가 쓰고 있던 사모에서 각을 빼어 수양대군에게 건넸다. 각을 건네받은 수양대군은 김종서 측이 일부 왕족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는 것을 화제로 꺼냈다. 김종서는 그 화제가 내키지 않는 듯 대답하지 않았다. 수양대군은 점점 초조해졌다. 김종서의 틈을 노려 데리고 온 종자들이 공격하려고 했지만 김종서가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잔뜩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수양대군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은 탓이었다. 문 앞에는 이 광경을 바라보는 김종서의 지인 몇 사람이 무료하게 서 있었다. 그들을 보고 더욱 조바심이 난 수양대군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장군과 단둘이 긴히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너희들은 자리를 비키거라. 주위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수양대군은 김종서에게 다가간다. 실은 대감께 청하는 내용을 적은 서한이 있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건네준 서한을 펼쳤지만 날이 어두워 잘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달빛에 비춰 서한을 읽으려고 했다. 이때다. 수양대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수양대군의 종자들이 숨기고 있던 철퇴를 꺼내 김종서를 향해 내리쳤다. 불시에 기습을 받은 김종서는 고목나무처럼 땅에 쓰러졌다. 이변을 눈치챈 김종서의 아들 승규가 쓰러진 아버지 몸을 몸으로 감쌌다. 그러자 수양대군의 다른 종자가 칼을 빼 김종서 부자에게 휘둘렀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백전노장이었지만 김종서는 설마 수양대군이 집 앞에서 자신을 공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어느 정도는 예측했더라도
날이 저물어 긴장이 약간 풀어지는 순간 허를 찔리고 말았는지도 모른다. 김종서 부자를 살해한 수양대군은 곧바로 왕궁으로 가서 단종을 만났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전하가 어리다는 것을 빌미로 남평대군을 왕으로 세워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김종서를 처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황보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자도 처벌해야 합니다. 수양대군은 이렇게 말하고 단종에게 문무 대신들을 모두 입궐하라는 왕명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김종서가 수양대군에게 살해당한 사실을 한 단종은 두려움에 떨며 수양대군의 손을 잡고 숙부님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했다. 이미 허울뿐인 왕이었고 겁먹은 소년일 뿐이었다. 왕명이 내려지자 조정의 실세들인 문무 대신들이 차례차례 입궐하기 시작했다. 한 명에는 책략을 세워 일부러 좁은 문으로 대신들이 들어오도록 손을 썼다. 그렇게 한 명씩 문을 빠져나오는 사이 그동안 수양대군에게 비판적인 행동을 했던 대신들을 한 명씩 그 자리에서 처단했다. 황보인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 결과 조정은 수양대군에게 아부하는 추종 세력들의 차지가 되었다. 수양대군 본인도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겸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조정의 요직을 독점한 것이다. 이미 수양대군에게 이 일을 제기하던 관료들은 더 이상 궁에 머물지 못했다. 또한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속은 책임을 물어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했다가 결국 죽여버렸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계유 정난이었다. 계유는 1453년, 정난은 국난을 평정했다는 의미이다. 이 명칭은 아무래도 승자인 수양대군 쪽의 평가일 것이다. 계유정난으로 사실상 정권을 단숨에 잡은 수양대군은 1455년 윤 6월에 단종을 상왕으로 추대하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세조, 형이 제5대 문종으로 즉위한 시점에서는 세조가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었다. 그러나 세조는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어린 조카를 위협하여 왕위를 찬탈하였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를 비판하는 세력은 줄지 않았다. 줄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커졌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바로 집현전 출신의 유능한 학자들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성산문은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성산문은 유교 사상적인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동지들을 모아 단종 보기를 꾀하는 은밀한 집단 행동을 시작했다. 세조를 암살할 준비도 했다. 그러나 암살 계획은 실패하고 주모자격인 성산문을 포함한 6명의 젊은 선비들이 처형당하고 말았다. 6명이 고문을 받을 때 세조는 하나같이 유능한 이들의 재능을 아까워하며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들은 마지막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 이처럼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 처형당한 6명을 후세에서는 사육신이라고 부르며 그 충성심을 기리고 있다. 단종 보기를 노린 것은 이들 사육신뿐만이 아니었다. 세종의 아들이자 세조의 동생인
금성대군도 형에게 반기를 들고 조카에게 왕위를 돌려주려고 움직였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당했다. 그 후로도 단종 포기 소동은 몇 번인가 더 있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단종의 입장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다. 세조로서는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해하게 되었다. 결국 세조는 단종을 평민의 지위로 격하시키고 마지막에는 죽이고 말았다. 1457년의 일로 단종의 나이 겨우 17세 때였다. 단종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사후 200여 년이 흐른 제19대 숙종 때였다. 그동안 단종은 역대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다. 우리가 비운의 왕 단종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세조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조정을 온통 피로 물들였다. 아무리 이유를 그럴싸하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제쳐두고 왕이 된 이후의 세조를 보자면 백성들에겐 이해심 깊은 왕이었다. 백성들이 불만을 상수하기 쉽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세조는 모든 제도를 개혁하려는 열의에 불탔다. 그래서 관제 개편, 군비 증강, 민생 안정에 힘을 기울였다.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 사업도 세조가 시작했다. 단지 한명회를 포함한 개유정난 공신들을 너무 우대한 일이 훗날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다. 대부분의 공신들이 권력을 이용해 정치부패에 일조한 것이다. 그들을 가리켜 흔히 훈구파라고 부른다. 훈구파를 규탄하며 합리적인 논리를 중요시하는 선비들은 살인파였다. 이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야말로 조선왕조의 병폐로 대두된 당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세조는 1468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말년에는 고약한 피부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다. 야담에는 세조가 꿈속에서 현덕왕후 권씨가 뱉은 침에 맞은 것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떠올랐다.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단종을 낳은 지 며칠 만에 죽었다. 그런데 그녀가 세조의 꿈속에 종종 나타나 세조를 꾸짖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세조의 아들 2명은 모두 19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 이것을 가리켜 현덕왕후의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19세기 유학자 서유영이 지은 금계필담엔 세조의 딸과 김종서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세조에게는 정의감이 투철한 딸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을 납득하지 못했고 아버지 행동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조가 크게 화를 냈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를 걱정한 어머니 정의왕후는 유모에게 폐물을 주며 차라리 딸과 함께 도망치라고 명령했다. 2 사람은 한양을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던 때 쌀을 갖고 있는 젊은이와 만나게 된다. 남자의 정체를 묻자 그는 정변을 피해 숨어 사는 사람이라고만 대답했다. 2 사람은 품격 있는 젊은이에게 끌려 함께 살게 되었고
1년 후 결혼을 했다. 그때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 김종서의 손자와 수양대군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집안은 서로 정치적 대립 관계의 원수지간이었지만 과거의 일은 묻지 않고 힘을 합쳐 살아갔다. 아이도 태어났으며 가정은 화목했다. 많은 세월이 흘러 늙어가는 세조는 지난 날을 참회하며 살고 있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절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들이던 도중에 자신과 빼닮은 소년을 보았다. 그래서 세조는 이 소년에게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자신의 딸이었다. 딸이 틀림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세조는 친딸과 눈물로 재회하며 기뻐했다. 세조는 딸의 남편이 김종서의 손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히려 사위를 관직에 봉하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세조는 딸 내외와 함께 한양으로 가기 위해 가마와 말을 보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모습을 감춘 뒤였다. 그 이후 소식은 완전히 끊기게 되었다고 한다. 단종에게는 누나 경혜공주가 있었다. 문종이 살아있을 때 궁중에서 화려한 생활을 누리다가 남동생 단종이 왕으로 즉위한 뒤엔 왕의 누이로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단종이 세조 때문에 죽은 뒤에는 경혜공주도 비참한 운명을 맞아야 했다. 세조는 경혜공주를 바로 노비 신분으로 전락시켰다. 엄격한 신분제도 사회인 조선시대에 공주에서 노비로 떨어지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었다. 순천의 관비가 된 경혜공주에게 그곳 부사가 사역을 시키려 하자 공주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나는 공주다. 공주는 이런 당당한 행동 덕분에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경혜공주가 노비였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경혜공주의 남동생인 단종을 죽인 세조는 이 때문에 노비로 전락한 경혜공주를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했다. 그래서 결국 노비 신분인 경혜공주를 용서하고 다시 궁궐 가까이에 살도록 했다. 경혜공주의 남편이 반역자로 유배당한 뒤 공주에게는 아들과 딸이 남았다. 아이들이 자라나 복수할 것을 두려워한 관료들은 아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세조가 죽은 뒤였다. 세조와 예종에 이어 제9대 왕이 된 성종은 1469년에 겨우 13살의 나이로 즉위했다. 따라서 세조의 정비였던 정의왕후 윤씨가 실질적으로 정치를 관장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경혜공주의 아들에게 죄를 물어 죽여야 한다는 관료들을 꾸짖으며 명령했다. 앞으로 다시 이 일을 언급한다면 그자에게 엄히 죄를 물을 것이다. 정의왕후 윤씨는 왜 남편 세조와 달리 경혜공주와 그 아들을 감쌌을까? 남편이 경혜공주의 남동생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일에 대한 사죄였을까? 그녀의 진위를 밝히는 기록은 없다. 경혜공주는 1473년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